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요.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 소개할게요. 저는 이동춘이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무슨 과목 강의할 강사예요? 부동산학 개론 강의할 강사입니다. 예. 자,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부동산학개론 맡아서 이제 강의할 건데요. 자, 당연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그래요. 그럼 합격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맞나요? 아마 그럴걸요? 예. 근데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뭐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잘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이에요? 열심히 뭐 어떻게 하는 게 열심입니까? 열심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걸 열심이라 그래요.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열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끝까지 가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공부는 우리 몸에도 바이오 리듬이 있듯이 공부도 리듬이 있어서 얘가 해볼까 할 때도 있지만 하지 말까 이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슬럼프 잘 극복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는 걸 잘 하는 거라 그래요?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거, 예습도 열심히 하는 거,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남의 이야기고, 이론은 안다 이거죠, 지금 내가. 다만, 실전이 안 되어서 그렇지 뭐. 자, 그렇죠? 예. 근데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교재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학습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들을 때는 뭐 되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실 문을 나가는 순간 어때요? 이게 도대체 막 날아가기 시작한답니다. 맞나요? 네. 경험해 보셨군요. 자, 그래서 경험자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들을 때는 알 것 같다 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습을 통해서 이해되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단기 기억으로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상해요. 들을 땐 알 것 같았는데요. 모의고사 보면요. 뭐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막 따지세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 아니요? 이렇게. 자, 그럼 왜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냥 당연하죠.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2달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달 전에 들었던 것은 이미 단기 기억 속에서 조용히 날아가 버렸고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시험을 대부분 다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이 어때요? 아주 훌륭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서 답을 찍으세요. 1번의 답 정답이 1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1번 찍으세요 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들어왔던 내용은 날라갔으니까 여기서 2번 찍으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틀려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어요. 학원에서 뭐라 그래요? 모의고사 열심히 보라니까 열심히는 봐요. 보라니까. 봐야 합격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본다니까요. 보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한마디 해요. 틀려버렸네. 이렇게. 문제는요. 틀려버렸네 하고 넘어가는 순간 또 뭔 일이 생기는 거요? 2달이 지나서 똑같은 문제를 뭐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문제를 내더라도
이미 2달 전에 털려버렸네 한 것도 여기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2달이 지나면 털렸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어버려요, 사람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사실 자체를 까먹는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미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었기 때문에 요 놈은 여러분의 장기 기억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장기 기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켜. 몇 번 찍으라고. 또 찍으라 이러면서. 그래서 어때요? 틀렸던 문제를 뭐 하는 거요? 또 틀리는 거요.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해요. 또 틀려버렸네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 이제 한 열심히 공부한 6개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6개월 했는데 문제는 선생님 봐도 점수가 그 모양 그 택이에요. 이렇게. 왜? 계속 틀린 문제 또 틀리니까. 그게 우리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단기 기억을 학습을 통해서 들어온 요 단기 기억을 어디로 옮겨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장기 기억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경험한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모의고사가 30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는 30점짜리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여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대체시켜서 시험을 봤을 때는 70점, 80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들어온 단기 기억을 뭐로 바꿔야 된다?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렇게 말할 거죠. 예,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경험치로서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왜?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증가가 생기면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너무 과대 토지가 되어서 오히려 합병 감가가 생기면 마이너스 알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것 갖고 시험을 보면 30점짜리라니까요. 그런데 요 내용을 가지고 봐야 70에서 80점이 되는 거야, 이제. 요게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은 2달 지나서 물어봐도 또 뭐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또 말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장기 기억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계속 요 점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떡하라고? 간단해요. 학습을 통해서 들어온 단기 기억을 여러분의 장기 기억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안 물어보죠?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할 때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본 사람은요. 받아본 그 순간의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있겠죠? 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 와이프도 안 받았어요. 자, 그래서 왜?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줬어 나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받아보신 분은요. 그때 그 프로포즈 받을 때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왜? 특이하고 일상과는 뭔가 달랐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특별하게 만들 건데 그랬을 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막 여러분에게 뭐 하겠어요? 아시겠죠? 막 하면 여러분이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알았는가 하는 요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배우고 뭐 하실 거냐면 그 책 각 챕터마다 뭐가 나와요? 요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죠? 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어보라고 있는 거예요? 풀어보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풀어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페이지부터 막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뭐 부동산 학에 대해서 물었는데 틀렸어. 내가. 근데 강사가 열심히 뭘 강의할 거예요? 부동산 학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에는 효율성과 형평성, 합법성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 강조하면서 효율성과 관련해서 최유효 이용이 어떠고 저쩌고 막 떠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는 알았다 그랬는데 그 4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말하면 얘가 틀렸다. 최고 최선의 이용의 다른 말이 최유효 이용이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은 효율성과 매치된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 만약 틀렸다 라면 여러분은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 교재 내용으로 가셔야 돼. 내용으로 가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5페이지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 5페이지에 보면 그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말 나오나요? 예, 그래서 그 효율성의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첫째 그래놓고 뭐 사적 주체들은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도모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럼 여기 효율성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렸다 그러면 여기 5페이지 여백에다 써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10 몇 조? 아까 문제가 24페이지에 있었나요? 예, 24페이지 1번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음이라고 여백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백에다가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24조 1번 문제에서 나온 내용인데 내가 틀렸음 이렇게 써놓으면 강의를 듣다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평면적이란 말이에요. 평면적인데 요거 한 번만 듣고 말 거 아니잖아요. 3월 달에 또 들을 거야. 이 책 갖고. 그럼 3월 달에 들을 때 여백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써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된다고. 이거 왜 틀렸지 내가 이러면서.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돼요. 또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 보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고 나서 틀려버렸네 하고 끝난 사람. 이건 모의고사가 짐이에요 그냥. 쓰레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돼버리면. 왜? 틀렸다는 자체를 까먹는다니까 사람은. 그럼 나중에 싸움만 놓으니까 짐이지 이거는. 그런데 이때 모의고사 1번에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서 여백에다가 써놓으라고 옆에다가. 모의고사 뭐 1에 1번 문제에서 나왔는데 틀렸음 하고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러면 이 책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분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책 한 페이지 앞에 찢어졌어요? 그럼 얼른 달려가서 저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새 책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소유권만 여러분에게 있지 그게 여러분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가 정리가 되면 단권화가 됩니다. 한 권의 책으로 단권화가 되죠. 단권화가 되면요. 요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추억이 들어있어요. 이거 모의고사 이 문제는 내가 못 풀어가지고 막 헤맸는데 엄청 고민했는데 이제는 좀 알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은 보니까 계속 틀리고 있네. 그 말은요. 내가 명확하게 이쪽 파트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 책 한 번만 싹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럼 책 다 본 거야 그게. 근데 만약 시험 보기 전에 만약 여러분 정리된 이 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원장님이 그때는요. 아무리 새 책 줄게 그래도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책 주세요. 내 책. 왜? 본인의 추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요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주 쉽다. 문제를 통해서 뭘 이해하셔야 된다?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용을 들었으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요 문제는 그 교재 뒤에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기출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하면 기출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모의고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든지 내용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시라. 그러면 절대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떨어지는 일은 없다. 왜? 60점 이상 받자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잘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요. 다른 책이 필요가 없어요.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걸 못하면 남들이 어디 좋다고 하는 각종 자료들을 다 모으기 시작한 사람 생겨요.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합격시켜주는 건 정리된 지식이 합격을 시켜주는 거지 많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가 이렇게 해서 단권화되어서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뭔 일 생긴다고요? 누가 뭐 요약집 좋다 그러면 얼른 달려가 사고 뭐 좋은 프린트 있다 그러면 얼른 달려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책만 이만큼 쌓인다니까. 그럼 남들 보면 전국 수석감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는요, 이게 가장 바보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이니까 아직 10월 달까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는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그게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1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책은 그렇게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자, 하나의 학문이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학문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 그러면요. 왜 심리학이에요?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학도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문제들을 뭐하고자?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것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데요? 여러 군데서 생긴다니까? 근데 그 여러 군데 그럼 좀 이상하니까 어때요? 좀 분류해서 부동산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 이렇게 즉 당연히 여기에는 권리적인 측면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부동산 살 때 권리상의 하자 있나 없나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떼보시고 다 그런 것들이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부동산 살 때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시죠? 이런 경제적인 측면, 즉 가격적인 측면을 당연히 포함하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부동산 살 때 당연히 어때요?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측면 고려합니까? 예. 자, 그래서 지형 지세도 살펴보고 디자인은 잘 빠졌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다 하죠. 이런 걸 기술적인 측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아주 여러 측면에서 생기는데 그런 것을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거 세 가지 측면을 한마디로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이래 물어보면요. 뭐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그야 부동산 그러면 땅, 건물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마인드라니까. 근데 그것 갖고 시험 보면 30점짜리라니까요. 네. 그럼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뭔데요? 라고 물었을 때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어떻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서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뭐예요? 이래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70에서 80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땅 건물 이렇게 접근하면 30점짜리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책 11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자, 11쪽 부동산에 뭐가 나와요? 개념. 나오나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먼저 보자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랬을 때 자,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무슨 개념이 나와 있어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논할 때 어느 측면에서 논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이 뭔지 논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건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고요? 저 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자연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예, 자연이다. 또 풍수 지리 하시는 분들은 땅 보고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당짜리다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땅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상 10층 지하 뭐 3층짜리 빌딩 지으면 참 좋을 공간이다 이런 측면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주변 환경이 참 좋네 이런 말도 쓰죠.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뭐가 있다고 돼 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의 개념을 뭐하고 있다? 포함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서 12쪽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써놨나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은 뭡니까?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내 전 재산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산, 자본이기도 하고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요.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다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 하는 건 무슨 측면이라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비재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은 소비재 그러면 이거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소비재는 인간에게 직접적 효용을 주면 다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효용을 준다? 뭐 산에 가서 어때요? 야 너무 좋더라 산이. 이것도 효용이에요. 콜라 마시면 맛있다. 이것도 효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직접적 효용을 주는 건 다 뭐다? 소비재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최종 소비재로서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이 법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 무슨 법 그랬을 때 특히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민법 99조 제1항을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다? 그 정착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그런데 민법만 법은 아니죠. 다른 개별 법들도 있다고. 이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뭐 민사특별법들 여러 가지 배우시죠. 민법 시간에. 그러니까 가담법도 배우고 뭐 직권법도 배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특별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특별법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뭐다? 정착물은 당연히 뭐다? 부동산 맞고요. 이 특별법에서 특별히 부동산으로 뭐 해주는 것도 있다? 의제해 주는 것들도 있더라. 준해 주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요. 그게 뭐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한다 그래서 의제부동산, 뭐 간주부동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더 넓은 의미죠. 여기까지 포함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좁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곧 뭐가 되는 거고 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 개별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광의의 부동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디서 물어봅니까? 그랬을 때, 자,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물어볼 때 소속을 물어봅니다. 요런 것들 소속이 어디냐? 아주 쉽게 물어보는 거죠. 예,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토지다 그러면 이제 총론이니까 토지를 뭐해서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 기초적으로. 그래서 토지를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시험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정착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럼 정착물이 뭔데? 하고 물었을 때 이것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준부동산이라는 표현 나옵니까? 그럼 얘가 뭔데? 하고 물었을 때 이것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책에서 보니까 자 12쪽에 거기 박스 밑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뭘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맨 밑에 니은번 정착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정착물이다 그랬을 때 이 정착물은 어디에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지금 정착되어 있는 거죠? 예,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정착되어 있는데 이게 정착물이면 소속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부착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부착이 돼 있으면 이거는
부동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언젠가는 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로 보내는 거다? 동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뭐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데 그랬을 때 12쪽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둘째 줄 뭐가 나와요? 가식 중에 수목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판잣집, 헐어버린 건축물, 공중전화 부스, 신문가판대, 비닐하우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고 어떻다? 임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봐서 동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산이구나. 그런데 그럼 토지에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여기에 뭐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종속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독립을 말하는 거죠? 저 앞에 우리가 지금 다룬 게 법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독립이냐 종속이냐요. 그럼 법률적인 측면은 권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니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종속되어 있는 물건들은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게 종속정착물이겠죠. 그런데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거니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같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독립이겠지.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건 토지에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에서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은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같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13쪽 메뉴에서 A 토지하고는 어떤 부분이라고요? 다른 부분의 정착물이라고요. 토지하고 별개인 정착물이라고.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독립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공시를 하겠죠. 그 공시 방법에는 크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명인 방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되어 있는 뭐 임목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 토지하고는 별개인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인이라는 말은 명백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파릇파릇 달려있을 때 도매상이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과 미리 다 내가 샀기에 그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요 나무에다 폐찰 하나 붙여줄 수 있어요. 요 사과나무의 사과는 도매상인 내가 산 것임. 땅 주인가 아님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해놓을 수 있죠. 이런 게 명인이에요. 명백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런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또는 미분리가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는 어떻다? 독립, 별개다. 이거에 소유권 넘어가도록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거기 13쪽 보세요. A. 토지와 다른 부분의 정착물 해서 거기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이런 말 써놨죠?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서 그의 독립성이 어떻다? 인정된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 이렇게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도 그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권한이 있으니까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토지하고는 독립이다 그런 뜻이고 B.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 대표적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로서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또랑이 국어죠, 국어. 시목으로 따지면 뭐 국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돌담 이런 것들은 뭐다? 토지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이 어때요? 같이 넘어가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는 것들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명인방법 외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도 역시 어때요? 토지 팔면 같이 넘어가는 거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별도로 뭐가 안 돼 있다면 공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소유권이 나무 같은 경우도 같이 넘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아두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6페이지에 7번 문제 하나만 보면 자, 작년도 문제인데요. 자, 26페이지에 7번 문제 보면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이래 물었어요. 토지하고 독립된 것이 아닌 것. 그럼 독립된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을 말하겠지 지금. 자, 그랬을 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 국어,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은혜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답은? 3번 국어, 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토지 팔면 소유권이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토지하고 독립된 것이 아닌 것,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 독립은 법률상의 독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권리가 같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독립이고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면 종속이구나. 예, 그런 뜻이에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 14페이지 가면 그 광해 부동산에 무슨 말도 나와요? 준 부동산 이런 말 나옵니까? 예. 자, 그래서 준부동산이 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럼 준부동산이 뭔데요? 그랬을 때 거기 기억번 준부동산의 의의와 효과 그래놓고 A에 보니까 이런 말 써놨죠? 준부동산이란 그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관계법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에 보면 준부동산은 학문적 관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서 법률적 효과로는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게 핵심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의 객체. 뭐의 객체라고요? 저당권의 객체. 자, 그래서 맨 밑에 T 선박 한번 보세요. 선박 보니까 뭐 선박 등기법 이런 말 나오나요? 그래서 둘째 줄에 뭐요? 소유권, 임차권 뭐가 된다고요? 저당권. 그리고 자동차 저당법에 의해서 뭐가 설정이 가능하다? 저당권. 항공기 저당법에서 뭐가 설정이 가능하다? 항공기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이런 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설정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담보물건 배우셨죠? 이 담보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담보물건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 유치권은 동산에도 적용되고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밖에 가다 보면 공사하다가 말고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것도 보셨죠? 동산도 당연히 어때요? 뭐 여러분이 와이셔츠 이런 거 세탁소에 맡겨놓으면 돈 안 주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적용되죠. 자, 그리고 요 저당권은 지금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적용되는 거고요. 질권은요. 이건 동산이나 권리 이런 데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 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이거 써놨잖아요. 담보라고. 사람을 담보 잡으면 뭐예요? 하긴 한 번도 안 해봐서 알 리가 없지. 사람을 담보 잡는 게 뭐예요? 인질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동산이라든가 권리를 담보 잡는 게 질권이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 시계 같은 경우 어때요? 전당포에 담보 잡혀놓고 돈 빌려올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질권은 동산에 지금 적용되니까 점유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시계를 담보 잡힌다는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시계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전당포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 전당포에다가 점유를 이전시켜 놓고 뭐 해오는 거예요? 돈 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질권이라고. 그러니까 점유가 이전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요. 부동산을 담보 잡히잖아요. 담보 잡힐 때 점유가 이전돼야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담보 잡히면 은행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에 여러분 그냥 사시잖아. 그래서 이건 점유 이전이 안 된다고요. 근데 부동산은 그러면 뭘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하니까 등기부에다가 건저당 뭐 이런 설정해놓고 돈 빌려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점유가 하나는 이전되고 하나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질권은 뭐가 이전되지만 점유가 이전되지만 저당권은 점유가 이전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동산 중에 시계 말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동차, 거기 나와 있는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당연히 동산이지. 이걸 밖에 나가서 부동산이라 그러면 조용히 손잡고 정신병원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게 다 동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성질상 당연히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돈 좀 나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돈 좀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돈 좀 나가니까 뭐 잡히고 싶어요? 담보 잡히고 돈 빌리고 싶다고 이렇게. 근데 얘들은 지금 민법 논리에 의하면 뭐기 때문에? 동산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요? 전당포로 가서 잡혀놓고 돈 빌려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재산 틀어가지고 건설기계 샀어요. 포크레인한테 샀다고. 근데 그거 전당포에 갖다 놓으면 내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지. 맞나요? 항공기 선박 한 대 샀어요? 전당포에 갖다 맡겨놓으면 돼요?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운행을 해야 돈이 생겨서 빌린 돈을 갚겠죠. 그러려면 점유를 이전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들은 점유를 이전시켜주면 안 되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려면 뭐의 객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의 객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등기, 등록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을 어때요? 민법 선생님한테 가 물었다고 선생님 있잖아요. 얘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점유를 이전하자 가지고 있으면서 돈 빌릴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민법 선생님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 왜 민법 안 배웠냐? 동사는 지금 질권의 객체라니까 이러면서 점유를 이전해야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민법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써놨잖아.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민법보다 우선하는 법. 그래서 각종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항공기, 저당법, 자동차, 저당법 이런 특별법이 나오는 거야. 그 법에서 특별히 얘들은 뭐지만 성질상으로는 동산이지만 뭐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말은 공시방법을 뭐로 함으로써?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뭐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빌린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 이해됐나요? 예. 그게 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처럼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을 뭐로 해줌으로써 점유가 아니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 줌으로써 질권의 객체가 아니고 뭐의 객체? 부동산처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재단, 거기 광업재단 이런 말도 나오나요? 자, 공장재단 그거 보면 공장 안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뭐 이런 말 쭉 나오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있는 공장이에요. 시골에 있는 공장인데 지금 이거 뭐 잡히고? 담보 잡히고 돈 빌리고 싶어. 그럼 담보 잡히고 돈 빌리면 되잖아요. 공장, 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시골이라 공장이라서 토지는 평당 10,000원. 건물은 허름한 스레트 건물이라서 가치 전혀 없음. 그럼 1000평짜리 공장이야. 그러면요. 1000평 곱하기 10,000원 했더니 얼마? 1,000,000원. 나 돈이 얼마 필요한데? 1억. 그래서 요거 담보 잡히고 돈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담보가 부실해서 이러면서 돈 못 빌려준대 이러. 근데 요 공장 안에 뭐가 있어요? 기계. 요건 한 대 1억짜리 기계가 10대나 들어있어. 아니 근데 요거 10억이거든요. 그럼 요거 담보 잡히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계는 뭐라서? 동산이라서. 우리 은행 창고에 갖다 막혀놓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장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때 이런 기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뭘 만들어라? 공장재단이란 걸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등기해 두면 역시 또 뭐 해줄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은행에 안만 갖다 맡겨놓고도 뭐 할 수 있다? 공장 가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머지 15쪽에 보면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권리들도 어업권도 거기 보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아서 일정한 공해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체포 양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하는 그런 권리들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돈 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도 역시 어때요? 이런 어업 등록 원고 이런 데다 등록을 시켜두면 역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로.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준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의미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는데 25회 시험 때는 정착물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쪽 가시면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히 토지는 분류를 잘 해봐야 된다.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그럼 토지를 분류해야 되겠죠? 어떻게 분류할래요? 그야 잘 분류해야죠. 예. 잘 분류한다는 뜻이 뭔데요? 그야 간단하죠. 어느 측면에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토지 용어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자, 기술적이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거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토지를 한번 쭉 둘러보라고요. 그 토지 위에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고요. 토지 위에 건물 짓는 용도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땅도 있나요? 그런 땅은 택지라고 썼어요. 이렇게 건물이 서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썼다고요. 또 쭉 둘러보니까 농사 짓는 땅도 있네요. 뭐요 그러면? 훌륭합니다. 또 보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도 있네요. 그래서 주된 용도가 택지인 지역을 택지지역, 주된 용도가 농지인 지역은 농지지역,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임지지역, 이렇게 크게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몇 페이지에 보시면 17쪽에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후보지하고 이행지 밑에 이런 말 써놨죠?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별로 토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지지역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건물에는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공업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농지지역은요. 전답, 과수원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자, 임지지역은 신탄림지와 용재림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탄림지는 땔감용으로 나무를 재배하는 임지고 용재림지는 가구용으로 나무를 재배하는 임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택지가 계속해서 주택지로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얘가 상업지로 뭐 할 수도 있다. 바뀌는 중에 있을 수도 있죠. 자, 또 전이 뭐로서? 답으로서 뭐 이렇게 바뀌는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답이 과수원으로 뭐 바뀌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이 이런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지역 내에서 이런 농지 지역 내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땅을 표현할 때 이행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행지. 자, 그래서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상업 이행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뭐라고요? 이행지.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지역 상호 간의 세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이 뭐로서 주택지로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여기 신탄임지가 뭐 전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땅을 뭐라고 썼다? 후보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용도가 뭐 할 수 있다?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이 있는데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지라고 쓰는 거고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후보지라고 쓴다. 그래서 거기 기역번 17쪽에 박스 밑에 메뉴에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쓰겠다? 후보지 이렇게. 니은번 이행지, 택지지역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죠? 농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뭐라고요? 이행지. 그래서 가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지고 세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후보지다. 뭐 별거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땅 중에서 어떤 땅 원해요? 그럼 다? 요 땅 좋아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택지라고 하는 개념을 또 보자는 거예요. 자, 택지는 또 생각해 보세요. 택지는 어떤 땅이 택지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을 뭐라 그런다? 택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요 택지라고 하는 개념은 요 토지 위에 이미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택지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가능한데 아직 안 지어놓고 있는 땅도 택지예요. 그럼 택지에서 다시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네? 택지라도 이미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그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되니까 건부지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택지이긴 한데 아직 건물 안 지어놨다? 그러면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니까 나지로 간다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무슨 표현이 또 나오죠? 건부지하고 나지 개념이 나옵니다. 17쪽에. 자, 그래서 17쪽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기역번 건부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택지 위에 건축물이 뭐 있다고요? 서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택지인데 택지 위에 건물이 서 있는 부지, 그게 건부지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우리가 토지를 볼 때 여기 건물이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이 서 있다는 건 일종의 뭐다?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원하는 건물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이거 새로운 건물 지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짓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토지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제약이 있는 땅과 제약이 없는 땅이 있다면 제약이 없는 땅 쪽이 가치가 더 높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놨다? B에 보니까 건물이 토지 용도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건물의 철거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생긴다. 그러니까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맨 밑에 C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격은 무슨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거 이렇게. 자,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예외를 알아야 돼요? 네, 훌륭합니다. 원칙이라도 잘 알아두시라 이렇게. 예외에 집착하지 말고 예외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매니에 18쪽 매니에 건부 감가가 있으면 뭐도 있다는 거요? 건부 증가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요.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오히려 가치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건 예외적인 건데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뭐보다 높다는 거요? 나지 가격보다 높더라. 그러면 건물이 서 있다는 게 뭐가 되면 기득권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지역이 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바람에 여기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든지 공법상의 규제가 뭐 되어서 강화되어서 여기 5층짜리 건물 지어놨는데 여기는 3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미 지어놨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 될 수 있죠. 그때는 건부 뭐가 생길 수 있다? 증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나지 보니까 지금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없잖아요. 없어요. 건물이 없다는 것은 유형적인 측면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리적 측면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적,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무형적이라 그러거든요. 그 무형적인 측면에서 제약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은 유형적인 측면에 제약은 없더라도
여기가 법률적인 측면의 제약이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법상에 뭐가 있을 수 있죠? 규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공법상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상호 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사법상의 제한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은 전부 다 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 지구제에서 용도 지역에서 뭐 도시 지역, 농림 지역, 뭐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은 없다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지를 다시 개념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이런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을 뭐라고 썼냐면 갱지 이렇게 쓴 거예요. 갱지. 그런데 나지 중에서도 나지는 당연히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공법상 규제는 다 받는다 그랬죠. 어떤 땅이든지. 그리고 이런 개인 상호 간에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땅도 있더래요. 이런 땅은 저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사법상 제한은 지상권이나 저당권 이런 거 있죠? 개인 상호 간에 있는 사법상 제한이 있으면 뭐라고 이거는 저지. 없으면 갱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누가?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일본에서는 나지를 다시 뭐로 난다는 거예요? 갱지하고 저지로 나누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었냐면 갱지란 요 개념을 가져오고 싶었어. 갱지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런 거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성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땅 해서 갱지 개념을 쓰고 싶었어요. 법에다가 갱지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갱지 알아요? 갱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러면서 혹시 이면지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바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갱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그냥 나지란 이렇게 써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의 나지는 학문상의 뭐와 같다? 학문상의 갱지 개념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거기 18쪽 보세요. 그 밑에 니엄번 나지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 국토교통부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에 따르면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여기 없다는 거요.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성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의 나지 개념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학문상의 갱지 개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C에 보니까 우리나라 관계법에서는 나지를 뭐 저지갱지로 구분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고 써놨죠. 그래서 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제한과 공법상의 제한을 뭐한다? 받는 토지를 말하고 갱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요거는 없지만 없는 토지로서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고 공법상의 제한만 받는 토지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학문상에서 말하는 요 갱지 개념이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나지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법상의 나지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또 우리가 여기 택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택지라는 용어가 있으면 비슷한 용어가 있으면 서로 뭐 해봐야 되죠? 비교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택지하고 비슷한 용어로서 택지가 무슨 땅이라고요? 택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서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런데 요 표현은 건축법에 갔더니 요 택지는 감정평가에 쓰는 용어고 건축법에 갔더니 대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도 역시 어때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몇 페이지에 보시면 자 15쪽 다시 앞으로 와서
맨 밑에 1번 택지가 뭐 어떤 땅이라 그랬죠? 감정 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다. 이해됐죠? 그래서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를 포함한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건축 대지에서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로 택지 개념과 어떻다? 같다. 자, 그런데 요 개념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28개 지목을 분류해놨는데 그 지목 중에 뭐가 있느냐면 대라고 하는 지목이 있더라. 이렇게. 근데 이 대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고 이 지목 중에는 공장용지라는 지목으로 어떻다? 별도로 있더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대는 공장용지가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과거에는 지적법 이렇게 썼거든요. 청량 수로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렇게 지적법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 보니까 지목 중에서 28개 지목 중에 대라고 하는 지목이 있더라. 그런데 이 대라고 하는 지목보다는 요 택지 개념이 좀 더 포괄적 용어다. 왜? 공장 용지는 여기는 빠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몇 쪽? 16쪽. 매니에 3번. 매니에 T급번 보세요. 대지는 뭘 포함한다 그랬죠? 아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를 다 포함하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는 공장용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하고 구분된다? 대지하고는 구분된다. 그래서 이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라고 하는 지목은 보다는 여기 택지나 대지 개념이 좀 더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공장용지까지 포함하니까. 근데 요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 용어가 또 뭐다? 그 밑에 있는 뭐 부지라고 하는 용어다. 부지는 일정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뭘 말하는 거다? 바닥 토지를 말하는 거다. 자, 일정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니까 어떤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용도 제공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제공되고 있다. 그럼 무슨 부지예요? 건축 부지지 뭐. 그런데 건축할 수 없는 용도도 있나요? 하천 용도다, 철도 용도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물 짓고자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부지가 돼요? 하천 부지. 여기는 철도 부지. 이런 개념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요 대지 개념보다는 어떻다? 좀 더 포괄적 용어가 뭐다? 부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이런 대지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게 뭐다? 부지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대보다는 뭐가 좀 더 포괄적이고 택지 또는 대지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이고 요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게 뭐다? 부지 개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지금 용어들을 막 찾아냈죠. 이렇게.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는 용어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 용어들을 또 써놨겠죠. 책에다가. 잠깐 쉬었다 보자. 이 소리입니다. 예.